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희수입니다. 네, 먼저 간밤 미증시는 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S&P 500만이 소폭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9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4%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견조한 소비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해서 19,000건 줄어든 24만 1,000건으로 집계되면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전일 TSMC 실적 발표에 따라서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TSMC가 10%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엔비디아는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또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그리고 전일 급락했던 ASML까지 모두 다 2%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알파벳이 1.35%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빅테크들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중국의 경기 지표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 11시경 발표됐던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4.6%를 기록을 하면서 목표치인 5% 성장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서 좀 목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우리 시장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2,600선이 무너져 내렸고요. 코스닥은 일중 저점까지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오늘도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TSMC의 호실적에 장 마감 직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장비주 위주로 매물 출회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한미 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무려 43%까지 하향 조정됐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조금 좋은 이슈보다는 안 좋은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대 시장 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소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61% 내린 2,593.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이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코스닥의 내림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오늘 전일 대비 1.59% 내린 752.8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3거래일 연속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코스피 어제와 같은 흐름 이어갑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도 우위 지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사자세를 보이는 움직임이 참 흔치가 않습니다. 외국인 4,474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3,900억 원, 280억 원씩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473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 흐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2,082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주도 섹터가 조금 부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흐름 가져가는 업종 간단히 살펴보시면요. 엠폭스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눈에 띄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사망한 환자가 1,000명을 넘은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랩 지노믹스가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진 매트릭스와 수젠텍이 9% 이상의 상승 흐름, 휴마시스가 5%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은행, 금융 관련주들도 오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BNK 금융지주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수다와 함께 시장의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위대한 세무회계 안호전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위클리 세금 팁쇼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특징주 탑5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살펴볼 종목 인스피언입니다. 보안 솔루션 기업 인스피언이 상장 첫날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75%까지 상승하면서 21,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인스피언은 지난달 23일에서 27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 8,000원에서 만원 상단을 초과한 12,000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인스피언은 ERP 분야 글로벌 1위 기업 SAP의 구축 파트너로 SAP 솔루션 도입을 원하는 국내 기업에 EAI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특징 종목 뉴 가져왔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흐름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훈풍이 우리 시장에 좀 그대로 이어졌었는데요. 콘텐츠주가 강세인 가운데 뉴는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 급등을 했지만 현재는 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지금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가입자 수 전 세계에서 507만 명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콘텐츠주는 영화 흥행에 따라서도 실적이 변동되기도 하는데요. 뉴에서 이제 배급하고 있는 차기작 히든페이스 관련한 소식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살펴볼 종목 진 매트릭스입니다. 하반기를 주도했던 제약 바이오테마 여전히 힘이 강한 하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범위를 좁혀보자면 지금 엠폭스 관련해서 진 매트릭스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WHO에서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라고 경고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사망한 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매트릭스는 엠폭스와 대상포진을 동시에 감별 진단할 수 있는 네오플렉스를 개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 크래프톤입니다. 게임주 업종 요즘 많이들 살펴보시는데요. 일단 게임업계 실적은 저번 주에 나온 그 리포트에 따르면 크래프톤을 제외하면 대체로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게임주가 약세인 가운데 막상 크래프톤도 당시에는 그렇게 시세 분출이 강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목표 주가를 기존 38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높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으로 영업이익 1조 돌파가 전망되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또 신작 소식도 있습니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소프트 론칭을 거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대망의 1위 화장품 종목에서 가져왔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 함께 살펴보시죠. K-뷰티의 인기가 여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화장품 종목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이즈가 큰 종목 화장품 테마 내에서도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장품 테마가 전체적으로는 약세였는데요. 다만 오늘은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하반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달 중국 경기 부양책까지 나오면서 상승세인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장초부터 10%가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고요. 지금은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온 7%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죠. 시장에 대한 이슈와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국에서는 국방비를 증가할 뿐만 아니라 또 미리 무기체계를 구매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동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및 철도 폭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북한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남과 북을 분리된 국가로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번 헌법 개정을 두고 적대 세력의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인한 필연적이고 또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을 했는데요. 즉 남측의 도발로 이 전쟁의 위기가 닥쳤고 북한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은 또 한반도 긴장 조성을 넘어서 국제사회 분쟁에도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병력을 파견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또 국제사회가 사실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각에선 사실상 북한이 전쟁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동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더해서 이렇게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시장에선 국내 방산기업 주식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은 안 사도 한국 방산주는 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거래소에서 9월 말 이후 지난 10월 첫째 주까지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니 그중 4개가 방산기업이었습니다. 그중 1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 첫 4거래일 동안 약 2,960억 원어치, 즉 89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현대로템을 393억 원어치, LIG 넥스원을 381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매수가 늘면서 주가도 연일 고공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전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LIG 넥스원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줄줄이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초에 30만 원 초반대였는데 어제 종가 기준 39만 원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1.53% 하락한 38만 7천 원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로템 역시나 5만 원 중반대에서 어제 6만 7천 원대로 올랐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3.43% 내린 6만 4,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빠지면서 좀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방산주들의 주가 고공행진에는 역시나 수출 실적이 뒷받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방산 수출액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한 해에만 20억에서 3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 이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작년까지 수출액이 연평균 150달러로 늘어났고요. 또 올해에는 2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무기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이유로는 먼저 빠른 납기가 꼽히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유럽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면서 무기 수요가 급증을 했지만은 선진국들은 이 첨단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급 무기 개발에 주력을 하느라 자주포나 그리고 이런 전차 같은 전통적인 무기를 빠르게 공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노후 전차를 이용을 해서 러시아군을 격파하면서 이 퇴물 취급을 받았던 무기들이 재평가를 받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는 기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이 대치 상황 속에서 전차나 또 자주포 같은 무기를 꾸준하게 생산을 해왔고요. 또 충분하게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납품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기를 수출하려고 한다면은 승인이 필요한데요. 방사청과 국방부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폴란드 당국과 협력을 해서 빠른 허가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2022년 이 K2 전차 1차 계약을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에 10대를 폴란드에 인도했고요.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2022년 1차 실행 계약 체결 후에 2개월 만에 K9 자주포 24문을 납품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가격 경쟁력이 꼽힙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무기라고 알려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요, 독일 경쟁사 자주포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요. 현대로템의 K2 전차 가격도 미국과 독일의 전차랑 비교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주식회사가 밀고 있는 FA-50 전투기를 보면요. 단가가 3천만 달러 정도로 대당 가격이 7,300만 달러인 미국 F-1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산 수출액이 올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앞으로 방산 기업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현대로템은 11월에 폴란드와 820대의 K2 전차 추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와도 300여 대 규모의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르메니아와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에서 K9 자주포 성능 시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육군 수출 가능성이 커졌고 중동의 사우디와 UAE에도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UAE, 아랍에미리트와는 과거 독일산 엔진 수출 문제로 협상이 무산된 바가 있는데요. 이 엔진이 한국화,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협상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납기일과 그리고 가성비에 더해서 또 현지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자면은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렇게 맞춤 생산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이나 이 독일과 다르게 또 기술 이전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도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업종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파이프라인이 다변화된 기업들과 또 현지 생산이 가능하고 또 현지에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의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국제사회의 안보 불안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 AI 열풍이 일어나면서 대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경쟁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요. 기업들에서도 이렇게 전력을 또 소비에 나서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과 또 그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또 원자력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열풍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AI와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한 나라 전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 세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목표 때문에 석유나 그리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의 사용은 쉽게 늘리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에너지난의 해답으로 떠오른 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인데요. 원자력 발전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한때는 외면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탄소 배출이 없고 또 잘 대비하고 다룬다면은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또 원전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빅테크들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너지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SMR이 뭐냐고 하시면요. SMR은 발전량이 20에서 300메가와트 규모인 소형 원전을 말하는데요. 넓은 부지에 원자로와 가압기, 냉각제 펌프 등이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는 기존 원전과 달리 하나의 용기 안에 넣은 모듈 형태로 제작돼 비용과 건설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SMR은 대규모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바다 근처에 짓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SMR은 기존 원전이 전력을 조달하기 어려웠던 산지 등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테크 기업들은 부지 비용을 낮추고 주민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오지에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 버지니아주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소형 원자료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구동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마존은 이번 계약을 통해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다른 빅테크들도 원전 투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미국 스타트업인 카이로스 파워가 향후 가동하는 SMR의 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구글은 앞으로 카이로스가 가동하는 약 7개의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구매하기로 했고요. 이에 더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난달 미국 원자력 발전 1위 기업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데이터 센터에 20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SMR이 이렇게 기존 원전과 다르게 좀 전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산지 등에도 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SMR을 상용화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등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ISMR, 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에 나서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은 1997년 SMR의 원조격인 스마트 노형이 개발됐다고 하고요. 2012년에는 세계 최초로 표준 설계 인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개발이 중단됐다가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정책을 부활시키면서 SMR 개발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 구글 등 이렇게 빅테크들이 필요하는 SMR은 스마트보다는 더 전력 수요가 큰 원자로라고 합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부터 8년간 총 4천억 원을 투입해서 ISMR 개발에 착수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ISMR은 모듈당 170메가와트의 출력을 낸다고 하고요. 또 최대 680메가와트까지 출력을 할 수 있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ISMR은 이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후에도 건설과 또 운영 인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용화는 실제로 2030년대 중반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40년 이 1,000조 원의 SMR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현재까지 인허가는 단 2차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산업부는 이 사업을 민간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SK, GS, 두산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ISMR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그리고 또 경제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또 다른 나라의 경쟁 상황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렇게 SMR을 겨냥한 글로벌 빅테크의 행보가 국내 기업의 수혜로도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와 DLENC 등이 SMR 관련 기업인 X에너지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SMR 건설 전문 기업으로 작년 1월 X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전 수주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올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32%대까지 올랐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지난 7월 총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5년간 62대의 SMR 모듈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사업구조 개편이라는 중대한 숙제가 남았다라고 하면서도 SMR 소식에 따라 사업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조 1천억 원, 영업이익 3,003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외 수주한 원전 기기 매출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유의미한 이익 개선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전일 8% 이상의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장중 거래대금은 전일보다 약 3배 늘어난 7,2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코스피 거래대금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받은 모습인데요. 3% 하락한 2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관련주로 꼽히는 DLENC는 전일 7% 이상 상승 흐름 보였고요. 서전기전과 BHI는 전일 장중 나란히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렇게 좀 지분 투자를 통해서 SMR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는데요. 우리 한국 업체들은 이렇게 해외 투자를 통해서 수주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 삼성물산 등은 2019년부터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1억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4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지난해 캐나다 정부와 SMR 기술 협력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K그룹도 2022년 이 미국 테라파워에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3,427억 원을 투자한 바 있고요. 현대건설도 2021년부터 미국 홀텍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로 이렇게 막대한 성장력을 지니고 있는 SMR, 앞으로는 안전성과 그리고 경제성 문제 해결이 관건인 만큼 이러한 개발이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기업들의 앞으로의 행보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제 이 마켓나우에서 우리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희수 앵커님, 우리가 만인의 이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고민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다이어트도 저에게 있어서 평생의 숙제인데요. 네. 마음껏 살을 빼고 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고민될 게 탄력을 잃은 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좀 살이 빠지고 나서 또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국내 이 기업들은 또 이 피부 탄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이 피부 탄력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이 테마라고 한다면은 또 바로 K-보톡스 테마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이 보톨리눔 톡신, 즉 보톡스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과 또 확대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이 대웅제약이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이 톡신 제품이죠. 이 주보를 선보여서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 휴젤 제품의 레티보에 미국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은 휴젤은 연내 자사 톡신 제품인 레티보의 미국 내 판매 개시를 목표로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7월에는 초도 물량 선적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현지 파트너사 이 베네브와 세부 출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보톨리늄 톡신 균주 도용 여부 등을 놓고 2년 넘게 이어진 메디톡스와의 분쟁에서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진출의 이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소송 리스크도 완전하게 걷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휴젤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11일 휴젤의 주가는 5% 넘게 상승했는데요.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라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휴젤 관계자는 이에 따라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휴젤은 앞으로도 기업 신뢰도 및 주주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휴젤의 제품 레티보의 미국 출시가 완료되면 휴젤은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글로벌 3대 톡신 시장에 모두 진출한 최초의 국내 제약사가 됩니다. 휴젤은 미국 진출 3년 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레티보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베네브와의 협력을 택한 배경에도 발빠른 제품 출시와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젤 전일 4%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소 하락한 모습입니다. 3.07% 하락한 28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보톡스 이 제약사들이 연이어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국내 30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 규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지난해 미국 보톡스 시장의 규모는 4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66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30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에브비의 보톡스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국내 업체들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다양한 보톡스 제품들이 가세를 하면서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던 에브비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휴젤의 레티보는 이 보톡스 등 미국 프리미엄 제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그리고 중국 제품 대비해서 우수한 품질로서 이 미국 소비자들의 이 틈새 수요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 레티보는 향후 국내 톡신 제품으로는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뛰어든 대웅제약과의 이 주보와의 경쟁력을 또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보는 2019년 2월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서 같은 해 5월 미국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후 메디톡스와의 이 균주 도용 분쟁 과정에서 ITC로부터 수입 금지 판결을 받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었지만요. 미국 시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대웅제약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웅제약 0.51% 오르면서 15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 역시나 미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FDA 승인에 실패한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의 승인 제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중 중증 미간주름과 눈가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FDA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2달 만에 심사 거절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제도전 허가가 난다면 허가 직후 미국 시장 진출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지난 1월 현지 법인 루반타스를 설립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해외 영토를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대웅제약 주보는 중국에서 2021년 품목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3대 주요국을 포함해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 진출을 확정한 휴젤의 레티보는 최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보톡스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들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여러 수다 주제들 만나보고 오는 동안 10월 18일 금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마감 시황 체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10월 18일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로 켜졌던 우리 양시장, 아쉽게도 지금 종가는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선 깨지면서 2593포인트 선에서 마침표를 찍었고요. 코스닥은 좀 더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1%가 넘게 밀리면서 753포인트 선에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두드러집니다. 개인이 사들이는 반면 기관은 소폭 매수에 좀 동참을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팔아내는 와중에도 우리 시장의 사이즈가 큰 업종, 전기전자, 반도체 위주로 물량을 덜어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어서 수급 코스닥 쪽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개인 홀로 매수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흐름 이어지고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2천억 원이 넘게 물량을 쏟아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밀린 종목들이 워낙 많은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톡도 빠진 가운데 특히 SK하이닉스가 4%대 더 낙폭 키워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 다음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혼조세를 거듭했습니다. 빨간불과 파란불 바꿔가면서 켜주다가 막판에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38만 원대 지켜주고 있고요. 2차 전지의 약세 흐름 그리고 HLB 보합권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5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말부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